네, 요즘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죠. 챗 GPT의 시초격으로 꼽히는 샘 올트먼이 거의 1경원을 투자받겠다고 나서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경원이면 0이 무려 16개가 되는 수준인데요. 한국 정부의 14년치 예산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올트먼은 대체 이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고 앞으로 실현할 때 어떤 난관이 있을지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살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런 이제 투자를 유치를 추진한다는 보도가 있었고 결국은 사실로 나타났는데 올트먼이 밝힌 뭐 자금의 용도가 있을까요? 예, 우선 1경원이라는 금액 이게 좀 실감이 안 나요. 맞아요. 이 경자라는 얘기가 아직도 실제 우리 경제 사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한다면 조로 비교하면 만조가 1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잘 감이 안 와요, 박사님. 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의 1년 예산이 약한 600조 중반 600조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것의 10배가 훨씬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자, 이게 지금 그냥 단순히 AI 반도체 생산 시설을 좀 늘리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 이게 세계의 반도체,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의 판을 바꾸는 엄청난 변곡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초창기에 오픈 AI의 이 생성형 AI의 아버지라는 이 올트만이 우리가 직접 반도체 직접 생산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AI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AI에 들어가는 GPU 반도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한 공장 몇 개, 한두 개 정도 더 만드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삼성이나 TSMC에다가 좀 생산 시설을 좀 부속 시설로 합작해서 회사 한두 개 정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 수준이 아니네요, 근데 예, 까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뭐 우리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에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지금 방금 앵커님 잘 지적해 주신 대로 완전히 그 차원을 달리하는 그러니까 한두 개 공장 세우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올트만이 9,300조 가지고 뭐 하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본인이 SNS에 밝힌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반도체 공장과는 상상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규모의 AI 반도체 생산 전용 공장 10여 개를 세운다. 이게 대부분 미국에다 세운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AI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 반도체 공급이 잘 될 테니까 AI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면 약 100여 개의 초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서 가동한다.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의 메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가 발전소인데요. 느닷없이 왜 인공지능 하는데 발전소는 웬 발전소냐? 자, 지금 이 데이터 센터를 움직이려면요. 그 많은 반도체를 움직이면서 기억해야 되고 또 어떤 정보를 처리해야 되면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예 발전소까지 세워버리겠다.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핵발전소, 요즘 SMR이라는 발전소, 미국의 전략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는데 약 1경원 정도 필요한다. 그래서 그 9,300조의 소요 내역서까지도 일부 공개했어요. 상당히 그럴듯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올트만 한 사람의 힘으로는 가능하지도 않고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큰 꿈을 꾸고 있는 것은 그 뒤에 미국 정부가 있다. 최근에 올트만이 미국 상무부 관계자들과 여러 번 만났거든요.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그동안에 주창해 왔던 게 반도체가 바로 그 생명줄이다 해서 반도체를 본격적으로 생산을 하고 싶은데 반도체 생산 기지가 미국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회사에 대해서 뭐 지원금도 주겠다는 등등이 이 반도체 칩스법인데 아예 이번에는 미국에다가 엄청난 공장을 만들겠다. 거기다가 미국 정부는 세금도 깎아주고 미국 정부가 자금 지원도 해주겠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미국에 두면 중국과의 안보 경쟁, 지금 중국이 정보를 빼나가는 거 이거 다 방어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전력 생산을 미국에서 한다. SMR은 지금 미국이 그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트만이 추진하고 있는 9,300조 프로젝트가 바로 바이든 대통령의 프로젝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설득력 있고 승인 가능성도 실현 높다. 가능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단순한 이것은 어린이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올트만이 원래 이분이 전공이 이 학교도 중퇴한 사람인데요. 벤처기업에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픈 AI를 만들 때도 자기가 자금 조달을 해왔고, 그때 자금 조달을 할 때 이 올트만의 제2에 제일 먼저 빨려 들어가지고 돈을 내기로 한 사람이 테슬라의 일란 머스크거든요. 근데 머스크가 의결권 안 준다 해서 허지부지 하니까 나델라라는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끌어들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지분 49%를 가져왔어요. 그때 처음에 오픈 AI를 만들 때도요. 도대체 인공지능, 실체도 없는 인공지능에 누가 돈을 대겠느냐 했는데 올트만이 성공시켰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 올트만의 9,300조 AI 반도체 구상은 매우 주목할 만한 실현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박사님, 근데 그 바이든의 구상과 이 일경원의 프로젝트가 이제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지금 오일머니가 껴야지만 이게 프로젝트가 시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렇습니다. 이제 핵심 고리가 아랍에미리트라고 꼽히고. 근데 아무래도 자금줄로 들어오면 아랍에미리트가 이 민감한 기술 정보, 반도체 기술 정보를 알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는 미국이 허용을 할까요? 이 투자를? 자, 지금 UAE란 나라가 사실 미국의 안보 동맹이에요. 그리고 지금 석유로 벌어들인 오일 마니를 그러지 않아도 지금 UAE의 G4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UAE가 중국과 협조를 해서 중국과 AI를 지금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UAE는요, 아예 정부 부서에 AI 부서가 있어요. 선제적으로 하네요. AI에 굉장히 열성이에요. 바로 이웃나라 사우디가 네옴시티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면 UAE는 바로 AI로서 석유 이후의 시대를 한번 열어가 보겠다고 국가 프로젝트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트만이 이것을 보고 있다가 바로 UAE를 꽉 잡은 거예요. 자, UAE의 G42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중국과 AI를 협조를 해왔거든요. 이번에 올트만 계획 발표와 함께 UAE의 G42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관련 자산을 모두 처분해버렸어요. UAE가 돈이 없어서 처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최근에 중국이 화웨이에 대해서 규제를 했는데 반도체가 솔솔 그 규제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가장 혐의점이 높았던 회사가 바로 G42라는 UAE 회사예요. 그래서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거군요. 중국과.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판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G42 산하의 기술 투자 펀드인 42X 펀드가 중국의 AI에 투자하고 있는 이상, 반도체에 투자하고 있는 이상 이 UAE로 가는 기술이 중국으로 흘러갈 수 있다. 바이든의 고민이었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에서 우리 이제 중국과 그만할게 하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UAE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UAE의 그 오일만이 지금 국부 펀드가 총 동원이 된다면 1경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불가능한 돈도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삼자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올트만이 주도하는
이 오픈 AI, 그다음에 두 번째 미국 정부, 그다음에 오일 마니의 UAE가 합작을 했다. 여기에 동맹군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약 20여 개의 공장을 지으면 공장은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운영을 TSMC한테 맡긴다는 게 지금 미국 언론의 보도로 나오고 있어요. 대만까지 껴야겠네요, 여기서. 그렇습니다. 사자 동맹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대목에서 낙동강 오리알, 아니 태평양 오리알 되는 회사가 있어요. 엔비디아는 뭡니까 도대체? 아니 사실 엔비디아가 그동안 올트만이랑 계속 생성형 인공지능 반도체를 가지고 끈끈하게 유대를 하다가 어제의 동지가 오늘이 적이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엔비디아는 AMD라는 자기가 옛날에 근무했던 회사, 거기가 지금 커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젠슨 황이 최근에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트만이 웬만한 거 우리가 하겠어? 그러면 그 반도체 핵심 고리에서 엔비디아가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반도체에 들어가는 AI의 그 GPU라는 게 그 설계 기술이 굉장히 고난도가 아닙니다. CPU보다는 저난도예요. 그런데 생산 시설이 문제였는데 올트만이 생산 시설을 미국에다 공장을 갖다 10여 개를 지어버린다 하고 자체적인 설계 기능을 가지면 그리고 TSMC까지 끼어든다면 엔비디아는 지금의 투자가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당황한 젠슨 황이 그렇게 반도체 만들 필요 없어. 앞으로 AI에 그렇게 많은 반도체 안 들어갈 거야. 그리고 좀 서둘러 지금 진화에 나서고 있는데 그 젠슨 황이 반도체 필요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올트만을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올트만에 돈 내려고 하는 펀딩하려는 회사들 거기 들어가봤자 공급 과잉이 될 거야. 그러니까 투자하지 마. 그러니까 젠슨 황의 역공이 터져 나온 거예요. 박사님 근데 사실 일경원 프로젝트 소식 나오고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빠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면 시장은 젠슨 황의 말에 더 무게를 싣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도전과 기회가 동시에 지금 주어지는 거죠. 우선 공장을 10여 개 이상 짓는다. 이게 하루아침에 지을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죠. 한참 걸리겠죠, 되더라도. 예. 그다음에 자기들이 공장만 10개 이상 더 만든다는 게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엔비디아가 기술만 좀 더 앞서 있으면 우리 기술 쓸 수밖에 없을 걸 하고 한편에서는 지금 그 웃고 있는 그러니까 위기와 기회가 같이 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파운드리 부분에 TSMC를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이게 이재용 회장의 오랜 꿈입니다. 15년 전부터 지금 외쳐왔던 꿈이에요.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올트만과 TSMC가 합작을 해서 미국에 10여 개의 공장을 지어버리면 삼성전자는 또 탁 쫓던 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트만이 주도하는 9,300조 프로젝트에 어떤 형태로든지 삼성전자가 좀 깊숙이 개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 물론 올트만도 지금 삼성전자를 완전히 빼기는 어려울 거예요. 최근에 또 방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협력하느냐? 그러니까 그야말로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인공적인 펀딩에 의해서 산업계 지도가 바뀌는 아주 큰 지각 변동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삼성과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기회와 위기가 동시에 지금 엇갈리고 있는 운명의 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트만이 처음에 얘기 나왔던 것보다도 훨씬 더 야심가였다는 게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어떻게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 또 무아지경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두 번째 주제도 굉장히 또 중요한 주제여서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합병이 9부 능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조건부긴 하지만 유럽연합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기업 결합을 승인을 했는데요. 메가항공사 탄생 기대감도 한층 커졌습니다. 조건부 승인의 조건 뭔지, 앞으로 미국의 승인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시죠. 박사님, 최대 고비로 꼽혀온 게 이제 유럽이 승인을 하느냐였는데 조건부에 어떤 조건이 달린 거예요? 지금 관건, 조건, 그리고 앞으로 기대 이런 용어를 지금 많이 쓰셨는데 앵커님, 그런 얘기는 결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면 우리 경제 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는이 내세운 조건이기도 했죠. 예. 그런데 자, 통합이라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고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통합이 무조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무조건 좋다면 우리나라 지금 은행이 몇 개 있는데 그거 다 통합하면 메가 은행이 생기고 국제 경쟁력이 커질 거예요. 그럼 한국 경제가 잘 됩니까? 오히려요, 국민들은 선택권이 없어져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경제 체제를 운영해왔던 사람들은 뭉치는 것보다는 정부는 해쳐해서 경쟁을 촉진시키는 그것이 정부 경제 정책의 초점이었습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쳐지면 종전에는 대한항공이 가격이 비싸면 나 아시아나로 갈래. 또 아시아나가 서비스가 나쁘면 대한항공으로 갈아탈래 할 수도 있었는데 두 회사가 합치면 과연 소비자들한테는 뭐가 좋을 것인가? 물론 덩치가 커지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쟁해서 새로 오나가 되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통합 주체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래픽에 나오는 대로 합병 조건 그냥 승인해 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원래 1년 전부터 이런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번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이 조건을 수용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한 조건 오케이. 그래서 지금 그림에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조건, 유럽의 4개 노선 이거 팔아치워. 이제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게 종료가 돼야 합병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화물 사업 지금 이사회 결의만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거 매각해. 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지금 유럽의 4개 노선 파리, 프랑스 아닙니까? 프랑크푸르트, 독일, 그다음에 바르셀로나, 스페인, 또 로마, 이탈리아 우리 그 여행객들이 주로 가는 4개국에 이제 그 아시아나는 뜨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편수가 줄어드는데 이것을 유럽 연합은 다른 데 팔아. 그러면 누가 사갈 수 있느냐? 현재 우선 인수 협상 대상자가 티웨이 항공이에요. 아, 우리나라 저비용 항공사네요. 예. 티웨이 항공이 사면 뭐 우리나라 항공사 아니야. 자,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티웨이 항공사는 저가 항공사잖아요. 그동안 국제선 이게 경험이 일천하고 비행 노선이 적어요. 근데 유럽은 미국이나 동남아 노선하고 달리 잘 될 때는 많이 잘 되고 안 될 때는 또 안 돼요. 그럼 비행기가 아주 많아야 그 경쟁을 헤쳐나갈 수 있는데 만약에 잘 안 됐을 경우에는 아예 티웨이 항공이 나중에 사업을 접을 수가 있고 또 유럽 항공사 기준이 말이 1년 중에 20% 이상 비행기를 제대로 못 띄우면 항공권과 슬롯을 반납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티웨이 항공이 가져가서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또 저가 항공을 타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다음에 화물, 아시아나 항공 그게 문자 그대로 캐시카우거든요. 저 완전 알짜 사업이잖아요. 알짜 사업인데 저거 지금 제주항공이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제주항공이 가져가면 얼핏 피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항공 화물이라는 것은 개인 고객과 또 달라요. 오랜 협약 관계 그리고 한 번 계약을 맺으면 몇 년씩 하는 그런 기업들 화물이 많단 말입니다. 그럼 그동안에 아시아나 항공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통해서 해왔는데 자, 이것이 이제 UCC 저가 항공으로 갔을 때 과연 화주들이 계속 가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티웨이 항공 이것 같은 데는 그 스타 얼라이언스 이런 데 국제 동맹 멤버가 아니에요. 이런 거로 하다 보니까 과연 복잡한 노선을 운영을 해 나가겠느냐. 결국 이거 조건 다 들어주다 보면 합병하려고 한 목적인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결국 국민들의 항공 효율과
GDP를 갉아먹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아직까지 지금 합병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거든요. 이 때문에 정부가 정말로 진정한 합병의 목적이 뭐냐, 그리고 합병 과정에서 잃는 손실이 뭐냐, 이 대목을 플러스와 마이너스 계산을 잘해야 된다. 마지막 기회다. 저는 이런 주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의 합병 승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요국 중에서는 미국에서도 또 다른 조건을 또 붙여서 승인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요, 유럽의 4개 항공 슬롯 반납이라든지 화물 항공 매각이 안 되면 유럽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됐다는 것은 조건부고, 미국은 아예 아직 지금 착수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미국 한 군데만 안 되면 모든 협상은 다 캔슬이 되는데, 또 미국이 어떤 조건을 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과연 그 조건을 모두 다 수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뿐인 해야 영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조건을 잘 들여다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고, 정부나 산업은행이나 또 항공사 입장에서 그 내막을 잘 들여봐야 된다. 무조건 메가 항공이 됐으니까 축포를 터뜨릴 때는 전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경쟁 당국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면 국민을 납득시키는 작업도 상당히 필요해 보인다, 이렇게 들리네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